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5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한번 밝히겠다는 오늘 청문회는 주사 맞은 얘기하다가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주사를 놨느냐 맞았느냐 국정조사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료진까지 비선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정도 비선이고 진료도 비선이었나? 아시는 대로 김상만은 전 대통령 자문의를 지냈습니다. 청와대 자문의 위촉 전에 오늘 나온 진술입니다. 관저에 들어가서 두세 차례 대통령을 진료했는데 그때 주치의 등 배석 없이 혼자서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두세 차례 놨다가 본인 입으로 나온 진술입니다. 당시에 시술 사실을 경호실이나 의무실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네. 이때도 경호실, 의무실은 근무 중이었나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세월호 당일날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혈액검사, 면역 관련 호르몬 주사가 있었다. 그리고 백옥 주사는 미용이나 해독 목적은 아니다.까지가 오늘 진술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의사 김영재,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은 밤에 불러서 이영선 행정관 차를 타고 프리패스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얼굴 트러블, 부종을 호소할 때 들어갔다. 그리고 대통령 턱에 흉터 경련이 있다고 해서 또 들어갔다. 정윤의 문건 파동 당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최순실이구나 하고 그때 알았다. 대통령 멍은 필러 같다. 이것은 5월 13일 대통령 사진을 보면 멍 자국이 있다. 그래서 필러 시술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재가 보기에도 그거 필러 같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 그리고 요즘 필러 시술은 프로포폴을 안 한다까지가 증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피멍 자국 직전 3일간의 공식 일정은 없다.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 나온 대통령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5년 12월 28일 수석회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대통령 일정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5월 12일은 일정이 없고 월요일입니다. 5월 13일 10시에 국무회의, 5월 14일 10시에 학술원 60주년 기념식, 그리고 5월 15일에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세월호 유가족 17명을 면담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만나기 전에 혹시 시술한 것 아니냐 이런 것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병석 현재 세브란스 병원장이죠. 전 주치. 김영재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지금 김영재에게 최순실을 소개한 것이 또 이 이병석 주치랍니다. 그리고 이 김영재가 아내와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아내는 들어가서 색조 화장품에 대해서 설명했다. 이런 얘기가 김영재 입에서 나왔고, 김원호 전 의무실장은 주치 배석해야 하지만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김상만인가요? 예, 주치 등 배석 없이 김상만이 혼자 들어간 것 같다.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건 이따가 좀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요? 신보라 전 간호장교 마늘 주사 청와대 직원용이다. 미용 시술 본 적도 없고 처치도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나는 모른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공식 의료 체계는 붕괴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김상만 증인께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주치의 임명되기 전에 관저로 들어가서 2, 3차례 지금 진료한 것 같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하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주사입니까?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태반 주사. 네. 그거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지참해서 들어가서 놔주신 거죠? 그때는 청와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놨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나 놔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 용기라든지 어떤 의료 가방 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놓으신 네, 겁니까?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그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닌데요. 제가 왜 한 번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그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차 타고 들어갔죠? 예, 그건 맞습니다. 경호실 제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소지한 무사 게 없기 통과했잖아요.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있는 게 본인의 없기 때문에. 이름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호관들. 전에 저희한테 연락 와서 그 저희의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걸 다 그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예. 차 안에서 근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아, 안 그건 보여줬잖아요. 네,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무사 그게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예? 당시에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를 받을 때 정식적으로 증인의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남기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남기고 관저 전에 경호실 그 검색대에서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나와서 얘기한 대로 보안 손님의 형태로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전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기재는 안 하고 검문 검색만 해서 네. 부속실에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안 손님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아,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냥 그러면- 연락이 와서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온 증언들을 쭉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30초씩만 오늘 짧게 가시죠. 예, 송건 지금 의원님. 대통령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예. 그 의사 두 사람이 예. 그 신원도 안 밝히고 예.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의료 가방 안에 뭐 약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저 주사제 직접 들어가지고 예, 직접 들고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라인에. 예, 그런 것이 얼마나 그 보안상, 경호상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네. 그러니까 공식 그 의료 라인이 무너졌고 네. 또 공식 그 참모 라인도 무너졌죠. 경호 다 무너져. 예,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3인방이 있지 않습니까? 네. 3인방을 1998년 총선 때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14년 동안 바꾸지 네. 않고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 들어와서도 그대로 4년 동안 썼는데 보통 14년 동안 하면 국회의원들 보좌관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네, 근데 안 맞습니다. 바꿨어요. 네. 그게 너무 익숙한 것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이 두 사람 의사도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렇게 쭉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주 네.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것이죠. 네. 민원님.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구하죠. 대통령께서 어릴 적에 청와대 가서 18년 동안, 네.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은둔 18년, 그다음에 정치생활 18년.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 20년, 20년, 40년 생활해서 쭉 온 이 스타일이 예.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체도가 돼서 누구 못 믿고 네. 뭐 혼자 하고 딱 그 사람들하고만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황선평. 예, 뭐 같은 얘기죠. 의료전까지도 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선은 곧 단골, 예. 아주 익숙한 거죠. 예, 그 단골, 예, 예, 그 익숙하다. 바탕은 신뢰 바탕, 자기들끼리의 신뢰 바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주치의는 그야말로 대통령 주치의다 보니까 그냥 뭐 이름만 이름만 이제 걸어놓는 거고 의무실장도 뭐 군인 대부분 보면 의무실장이 현역 군의관 아닙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못 믿었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못 믿어. 그거고 오히려 보면은 예전에 이른바 잠절한 표현 쓰지 않습니까? 예. 흔한 왕이 되기 전을 가서 잠절하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저 개인적으로 친하고 믿음 있는 예. 믿음이 가는 그 사람들만 딱 한정적으로 골라서 쓰고 그 사람들만 그 국가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걸 차라리 그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일부는 뭐 자문위로 나중에 편입을 시켰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예. 저는 좀 다른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주치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치의 제도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문의가 아니든 전문의든 간에 제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와서 편해서 이분을 청와대 주치의로 모셨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왜 자꾸 이 비선 의료 체계를 받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이 만약에 공식화 돼버리면은 부끄러워서 그러다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용이 진료의 그럼요. 내용이 주로 주사제 같은 거 예, 한번 예, 봐보세요. 예. 이거 일반 국민들도 잘 안 맞는 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시로 맞는다? 예.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고 또 미용 시술을 한다? 그것도 자주? 네. 이거를 청와대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공식화시키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판단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네. 비선의 밤에 네. 누구 불러가지고 한 것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예. 공개되면은 대통령에서 부끄러워요. 예. 그래서 비선 실세 치료를 받았다. 저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재경 소장님. 네, 저는 뭐 박상병 박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그런지 비슷한데 네. 그 저하고 뭐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 좋아했다고 하는데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아서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예. 주치 자문이 그다음에 의무실장 간호장교 다 있는데 네. 대통령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안보이고 기밀인데 이 비선한테 맡길 정도로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았는지 사실 국민은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직접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직후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2014년 5월 13일에 국무회의장에 나왔을 때 사진에 필러 시술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지난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장에 나온 당시 대통령 모습에서 필러 시술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뭐 성형외과 주로 이제 시술했던 김영재 원장도 필러 같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시술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면 시술은 귀신이 했나? 모두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주치의도 의무실장도 간호장교도 전부 다 모른대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건지 기시 예, 이거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짧게 해주겠습니다. 예, 들어보시죠. 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의무실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자, 김상만 원장님. 자, 이 정도 시술 간단한 시술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호 증인. 의무실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했겠어요, 이거를? 뭐 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병석 주치 이걸 누가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창석. 저는 시술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대통령이 얼굴에 이 시술을 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이거를 유령이 한 겁니까? 6군데의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안 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흔히 이런 피멍 자국이 휴증으로 나타나죠? 글쎄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혈관을 이거는 뭐 터뜨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그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이 되고 있고 MBN 뉴스와이드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김영재 원장의 진술은 이 시각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거고 네, 시간이 제일 처음에 지나면서 나왔던 또 말을 또 슬그머니 바꿨죠. 한 1시간 전에요. 네. 한 1시간 전에 필러는 양쪽에 맞는 거래요. 필러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런 양쪽에 맞는 건, 그러니까 저건 한쪽만 이렇게 돼가지고 멍이 들어서 또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때 또 국회의원들이 사실 반박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양쪽에 맞았는데 한쪽은 잘 돼서 멍이 안 든 거고 한쪽은 잘 안 돼가지고 멍이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따져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따지고 그 지금 현재 김영재 원장이 말을 바꾼 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은 있는 겁니다.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했는데 한쪽은 잘 돼가지고 멍이 안 든 거고 한쪽만 지금 멍이 들 수도, 그렇죠. 멍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시술했다는 사람이 없는 건 어떻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야죠. 다른 사람은 답변을 안 하죠. 최순실 씨 뭐 증인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술했다는 사람 없는 이유는 저는 최순실 씨가 안다? 물어봐야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송호권 본부장님. 그런데 김영재 그 원장 지금 말을 바꿨지만은 제일 처음에 한 말을 저는 뭐 그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사로서 그 본 것이. 그럼요. 처음 딱 보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저 네. 그 사진을 보던 언론에서도 그 복수의 의사에게 그 자문을 확인했죠. 받아서 네, 맞아요. 확인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필러라고 그 단정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그 김영재 원장이 지금 드러난 비선 의료진 중에서는 필러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재 원장뿐이 없습니다. 아, 아내가 가서 색조 화장을 해드렸나요? 그러면? 뭐 아내하고 같이 간 김영재 것도 원장 그것도 상당히 부인이 문제점이 저 있고. 색조 화장품 설명해드렸다면서요? 예. 청문회장에서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그러니까 그 아내를 데리고 그 아내도 그러면은 어떤 신변 확인 없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달려 들어가요. 두세 명이 타고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을 리가 그걸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또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 처음에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3의 또 의사.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필러는 있다. 진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데리고 들어가면 또.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필러는 네 담당이다. 지금 뭐 의료진을 거의 다 그 비선 의료진을 최순실 씨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또 제3의 또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저쪽 이재경 소장으로 갔다가. 예, 저도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송 본부장님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예. 그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거의 지속적 모두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대통령이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사 자국도 선명하고 피멍이 들고 공식 행사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의무실장, 주치, 자문이, 간호장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황당한 거죠. 더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대체 얼굴에 저런 대통령이 누가 손을 상태로 댔다면. 공식 행사장에 수도 없이 나가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시술을 누군가가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그게 더 문제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거기 앉아서 국민 세금 축내고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박사님. 근데 오늘 청문회장에 나와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했나? 수술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죠? 그죠? 아, 그러니까 청문이 히어링 아니에요? 히어링? 듣는다? 그렇죠, 히어링이죠. 아니,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들을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100번 이해를 해서 오늘 나온 사람들이 안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텍사스의 조모 대위? 거기 또 한 혹시 간호장 하나 가 있어요. 그쪽에서 세팅이 됐다든지 또는 그쪽에 간호장 이 수술은 간단하답니다. 주사기를 넣는 거니까. 혹시 그래서 텍사스 조대위 그래서 금원손이 가서 조대위를 엄호하면서 절대 안 돼.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온 사람들은 말을 100% 믿는다고 얘기하면은. 그래서 오늘은 아마 텍사스 조대위도 한 번 정도는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꾸 의혹만 불리는 것 같아서 참 그런데. 황태선 평론가.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하나는 안 했거나 아니면은 오늘 청문회장에서 오랜만에 일본 말이 막 난무했어요. 야미란 말이 많이 나왔어요. 의원들이 야미로 했느냐? 자기 참 뭔가 제가 오늘 아침 한국일보 보면서 맞아. 그 당시 2014년에 나도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번짐이 있잖아요. 저는 그 당시에 보면은 혹시 헤르페스가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한번 했던 적인데 오늘 마침 보니 김영재 원장도 김상만 닥터도 이야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면역 체계 조금 문제가 호르몬 면역 체계에 좀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가 있는 듯해서 문제가 꼭 있다고는 안 했고 문제가 있는 듯해서 혈액 검사했다 이런 얘기했어요. 근데 헤르페스라는 게 면역 체계가 무너지면 헤르페스가 생기거든요. 그것이 아닌가. 또 하나는 또 김영재 성형외과 의사가 얘기했죠. 밤에 들어가다 아까 조금 전에 김한정 의원한테 혼줄 날. 이 오른쪽에 칼을 맞았었죠 예전에. 네 그렇습니다. 그저 2006년에. 아프실 수 있죠. 거기서 그래서 경련이 있어서 이런 대목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혹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데 어쨌든 신기한 건 한 사람이 없으니까. 저 아까 박사 말대로 했다면 혼자 하셨나? 했다면. 그러니까 뭐 이걸 사실은 뭐 이렇게 자꾸 뭐 얘기를 뭐 중언부언할
건 없다는 생각도 드는데 문제는 그렇습니다. 세월호 7시간의 행적이에요. 예, 거기 이제 접근하기 그래서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가 맞아요. 나오는 것이고, 네, 꼭 이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앵커께서 이용만 자꾸 부풀리는 것 같아서 그렇다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예. 저도 여기 매일매일 쏟아지는 그 박근혜 대통령 관련 의혹, 예. 뭐 조리장도 나오고, 또 뭐 운전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매일 쏟아지는 의혹이 저는 나라망신이에요. 나라 망신이고 또 그 진짜 실체 진실을 그 덮어줄 수가 있어요. 너무 이렇게 진실이 오히려 가려져 버릴 수가 진실이 있어요. 가려질 수 그러니까 있다. 핵심이 가려져 버릴 핵심이, 수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우리 이 필러 이 문제는 2014년 4월 16일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고 한 달도 안 된 5월 13일 날 사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흘 후에 그 세월호 유가족 면담이 예정돼 있었고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은 한 달이 아니고 그 사고 일어나서 몇 달을 온 국민이 그 슬퍼하고 막 그런 시기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힐러를 한 게 맞다면은 이것은 그 대통령의 인식에 굉장히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좀 다뤄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이것도 특검에서 다루면 되겠네요. 6개의 주사 바늘이 있다. 뭐 이렇게. 아니 이게 특검에서 다뤄야 된다고. 왜냐하니까 세월호 7시간을 특검에서 다루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인지 사건으로 다루겠다고 다루겠다고 박영수 특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7시간 앞서도 말씀하신 대로 7시간에 그야말로 쪼개진 이 조각들 퍼즐들 맞춰나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 이야기 성형시술 얘기 나왔던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 찾기 위해서 사실 이 사진 자체는 5월 13일 사진이지만은 그러니까 5월 13일 그 전 뭐 5월 12일이나 뭐 시술했다면은 한 것으로 보이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조차도 아까 말씀하셨던 텍사스에서 지금 연수 중인 조 대위가 뭐 내년 1월이면 다 돌아온다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이번 12월 22일에 있을 5차 청문회에 나올 수 있다는 그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청문회에서 한번 다루어 볼 뿐더러 특검, 박영수 특검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퍼즐을 맞춰서 그러니까 이 국민들에게 다 가슴에 박혀있는 불신, 증오, 분노 이런 부분들에 좀 그걸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라도 특검에서 반드시 한번 다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이 이렇게 이제 의혹을 제기하면서 터져 나오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 한 4만여 장 가까운 사진들을 전부 다 계속 스크린에 분석하고 먼저, 분석하고 하면서 뭔가 좀 대통령 얼굴에 이상이 좀 보인다. 이래서 이제 이렇게 제기가 됐던 것이고. 예, 근데 저도 한 말씀만 예, 드리면 이게 핵심은 4월 16일 날 저런 수술을 했느냐 하는 것을 좀 맞춰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은 대통령이 건강한 모습을 갖는 건 그 국가를 위해서 필요하잖아요. 전임 그 노무현 전 대통령도 그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보톡스 주사도 맞고 했지 않습니까? 그건 다 확인된 거고 그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4월 16일 날 그 정말 300여 명의 생떼 같은 목숨이 침몰해 가고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혹시 저걸 했을까 봐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야지 잘못하면 이걸 무슨 선정적 관심사로 한간에 얘기거리를 이렇게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룰 때 방향성을 명확히 하면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4월 16일에 했는지 안 했는지를 좀 확인하고 맞출 필요가 있다. 그리고 청와대가 해명하는 방식이 이 의혹을 더 증폭시킨 거죠. 찔끔찔끔 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걸 처음부터 끝까지 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원 의혹이 제기되면 그때 봐서 합리적인 의혹 같으면 거기에 좀 방어를 하기 위해서 찔끔찔끔 했기 때문에 문제인데 다시 말씀드립니다마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에는 뭐 국가 부수를 한 적은 절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듯이 이 문제에 관해서도 본인의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4월 16일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적에는요. 4월 16일 날은 그날은 성형 시술을 할 수가 안 한 것 같아요. 안 한데 대통령께서 워낙 2급한데 즉각적인 구조 지시를 못하고 거기 관저에 그냥 계셨기 때문에 그 국민의 그 시선이 두려워서 그 분노가 두려워서 처음에 해명을 못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엄청난 잘못이죠. 대통령으로서. 주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가 문제가 아무것도 해야죠. 근무 자세가 문제예요. 그럼요. 그 시간에 어떻게 집에 있습니까? 애들이 그렇게 기강이 회의됐다는 게 문제예요. 도대체 비서실장이고 안보실장은 뭘 한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시간은 저 나왔어요. 7시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간이 나와서 보십시오. 10시 반부터 해가지고 김장수 실장이 서면 보고 했지 않습니까? 양쪽에다가. 이것도 기가 막힐 노릇인데. 그러니까요. 아무튼 근데 그때 나온 반응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뭐 유리창을 깨서라도 구하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조리장이 점심 혼밥을 갖다 넣었어요. 혼자 식사하신 거예요. 그 시간에. 그 시간에 관저에 계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서 다시 김장수 실장이 계속 보고를 하면서 여기
오후 2시 57분에 예. 중대본에 가셔야 됩니다. 하니까 예. 3시에 그 미용사 부른 거 아닙니까? 여기까지 예. 지금 거의 다 드러났잖아요. 네, 예, 예. 도대체 그러면은 점심 드시고 네. 그 시간 또 2시간 동안 또 혼자 간절히 있은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보고만 보고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아니 그래가지고 제가 그런 것에 그때- 대해서 우리가 지금 분개하는 거고, 그리고 제가 성형외과에서 대한민국의 성형협회 회장까지 지낸 게 제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5시에 그 나온 얼굴이 예. 한두 시간 전에 성형수술 해갖고는 그런 얼굴로 나올 수가 없대요. 네, 그것은 분명하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부분에서 대통령께서 즉각적인 어떤 그 조치를 갖다가 못한 게 지금 국민적 분노를 살 일이지 예. 그 시간에 성형수술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좀 우리가 너무나 분개해서 예. 그 국가가 우리 아이들을 구조하지 못한 거에 너무나 분개해서 성형수술 무슨 그 정윤혜 씨하고 있었다 무슨 성형수술했다 구술했다 여기에 우리가 너무 몰려가 버린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자꾸 감추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렇죠. 아니, 청와대는 그게 무서워서 지금 해명을 못한 거죠. 지금이라도 해명을 해야죠. 아니 미용사는 그때 대통령께서 그 정원장이 간제에 계셨다. 어디로 아무것도 갔어요? 않고 간제에 계셨다. 지금 그렇게 해서 언론도 국민들한테 그런데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미용사 정원장이 뒤늦게 나타나가지고 저희가 저 머리 올림머리 한 거 알게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예. 그것도 얼마나 화날리면 그리고 그래놓고 뭐 5월 달에 말하면은 뭐 죽음이라는 동 뭐 이런 얘기를 해놓고 어디로 사라지니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뭐 미용했다는데 뭐가 미용하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5월 달에 지금 나온 사진 있지 않습니까? 네. 5월 달이면은요. 애들이 아직도 다 있어가지고 못 건져가지고 한 거고 민간 잠수사가 가서 희생하고 그럴 텐데 대통령께서 도대체 어떤 정신 상태로 계셨길래 거기가 필라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건 정말 말이 안 되는 믿고 거예요. 저게 싶지가 사실이라면은. 않고. 네, 저기 예, 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시죠. 저도 16일 날 당일 날 대통령이 뭐를 하셨는가를 우리가 찾고 있는 것은 뭐냐면은 왜 대통령이 그 위중한 예.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수상되고 있는 그 와중에 어떻게 우리 정부의 이 후속 대책이 이 정도인가, 이런 정도의 수준인가를 알기 위해서 지금 추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런데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한테 어떻게 보고를 했길래 예. 대통령이 현실 인식을 못했는가 저는 제일 궁금하고요. 예. 두 번째는 5시 15분에 이제 본부에 가가지고 지시를 합니다. 그죠? 네. 전혀 상황과 다른 질문을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상황은 이미 상당수 아이들이 물속에 가라앉고 있는 걸 다 봅니다. 예. 그러면 보통의 지도자라고 어떻게 할까요? 현장을 뛰갑니다. 예. 현장으로. 한두 명이 아니에요. 300명이 어린 아들, 딸들입니다. 근데 내가 침몰되는 걸 막을 방법을 찾아야죠. 바로 현장에 가지고 뭐 어떤 수단이 모두 다 동원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금방 갔다가 청와대로 오셔가지고 혼자서 식사를 하십니다. 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거 이제 또 그래서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네. 문제를 우리가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거짓말을 하는 것인지를 추적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오늘 나온 증언 중에서 한두 가지 더 따져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최순실이 생년월일을 대통령 생년월일을 적었다는 거 아니에요? 생년은 본인 거 생년은 적고 본인 월일을 대통령 걸로. 네, 예. 네, 그렇죠. 생년은 예. 나이가 어리니까. 1966년은 본인 거 적고 1956년. 56년은 본인 거 적고 네. 대통령은 그 52년생이 2월 2일인데 2월 2일은 대통령 걸 적고 이렇게 된 거죠. 김영재 원장은 뭐 직접 불러준 것이다. 어? 그리고 그때는 대통령 생일인지 몰랐다. 당연히 몰랐겠죠, 그거예요. 야, 저 준비된 내용 들어보시고 요거 이유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 자, 최보정이라는 가공인물 아까 최순실이라 그랬죠? 네. 그런데 이 가명도 쓰고 그러면 생년월일은 정확히 기입해야죠. 그것도 불러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사실은 최순실이 불러줬습니까? 네, 본인이 진료 최순실 차트 본인이 1956년 2월 2일 생이라고 불러줬어요? 네. 최순실 생일이 이 날짜가 아닌 거 모르시죠? 네, 몰랐습니다. 어저께 방송 보고 알았죠? 어저께 대통령 생일이 2월 1일이라는 거 아세요? 아니, 몰랐습니다. 제가 참 너무나 이 사실을 보면서 최순실이 얼마나 대통령을 우습게 알았는지 자기가 가명으로 이름 쓰고 생일 거짓으로 얘기할 때 대통령 생일과 혼용했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김영재 의원의 기록에는 가명 최보정으로 돼 있고 생년월일이 수상합니다. 1956년 생 최순실. 월일은 태어난 날을 2월 2일이라고 쓴 거예요. 대통령 생일이 2월 2일입니다. 그리고 최보정은 아주 무슨 공용 가명처럼 쓴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인생이 보정 인생인지 뭐 이름이 뭐예요 이게? 김영재는 기존 입장을 그냥 반복할 뿐이에요. 네, 아주 일관성은 놀라운 분 같아요. 최순실, 정윤의 문건 때 처음 알았다니까요. 저는 그 이전에는 최보정으로만 알았어요. 저는 최순실은 몰랐어요. 네, 이렇게 전부 다 아는 데까지만 알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대니 진짜 알 거는 알 수가 없고 참 답답합니다. 네, 뭐 간단히 뭐 적은 이유 생각 있으신 분 뭐 얘기해 주시고. 그러니까 이것은 네. 그 홍보부장님. 최순실의 생년, 대통령의 월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보정했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는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같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거 아니냐, 진료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것은 대통령 취임 이후입니다. 이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민간병원에 나설 리가 없고, 그렇죠. 예, 뭐 경호상 문제도 있고 그 금방 알려졌는데 나설 리가 없고 이것이 다시 최순실 씨가 대통령이 되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을 만들었다는 이 부도단 성취감. 또는 뭐 한몸이라는 이런 인식 이런 것이 결합이 돼서 대통령의 월 1월 갖다가 붙인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도 그날 태어난 것 같아. 저도 제가 이어서 한 말씀 드리면 저는 자기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자기가 거의 한 몸이라고 하는 걸 과시하는 그런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이분이 뭘 조합하는 걸 좋아하나 봐요. 예를 들면 뭐 고원기획이라고 만들어서 고영태와 최서원. 그러니까 본인 원래 개명한 이름이잖아요. 그런 걸 조합하듯이. 그러니까 생년은 1956년은 자기 거 쓰고 대통령의 생일인 2월 2일. 대통령은 1952년생이잖아요. 이런 걸 조합하는 걸 즐기나 봐요. 그러면서 은근히 자기와 뭔가 이렇게 일체감을 가시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최면을 거는 사람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안 보면. 그래서 아마 이런 조합을 한 거 아닌가. 나는 대통령과 한나란 씨에 태어난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앞서 둘이서 뭐라고 썼습니까 이게? 앞에? 한 몸. 둘이서 한 몸. 제가 사자성어로 일심동체. 그 말입니다만. 네, 감사합니다. 혹시 두 사람이 이런 이름으로 최보정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같이 공유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편안하게 1956년 2월 1일 이렇게 적었다고 생각합니다. 둘이서 같이 썼다. 왜 생년 태어난 것까지 고치시지 왜? 그거는 또 나이 들어 보이는 거 싫었나 보죠 또? 자기가 어리다고? 저는 좀 고상하게. 고상하게. 나도 공주이고 싶어라. 알겠습니다. 제가 왜 안 쓴 줄 아세요? 아까 질문 보면서 우리 얘기했던 다 일심동체의 분위기가.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저도 보면 뭐 감기 때문에 내과도 다니고 합니다만 우리 건강보험 드는 사람들은 생년월일하고 이름이 다 일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드림 나오죠. 그 두드림 나오는데 그 김영재 의원은 한마디로 최보정, 최순실을 VIP 손님으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즉 뭐냐니까 최보정 1956년 2월 2일생 최보정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갖다가 심평원이라고 그러죠. 심평원의 기록 남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 김영재 씨는 이게 불법 의료 행위한 거예요. 거의 우주에서 온 사람입니다. 지금. 김영재 씨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을 갖고 올려놓고 자기만 알 수 있는. 그렇죠. 이렇게 보면은 오늘 저는 보면 국회의원들이 그런 부분들도 좀 호되게 몰아쳤어야 되는데 뭐 그런 부분이 어물쩍 넘어가더라고요. 어쨌든 의료진은 청와대 의료진 모두 최순실과 연관 의혹이 있는데 하여튼 최순실이 놀랍습니다. 다음 얘기는 최순실의 조작 정말 놀랄 노자입니다. 어떤 조작을 했었는지 그 실체가 오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순실의 귀국 전 조작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임순 교수의 소개로 알았다고 인터뷰했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이임순 교수님. 그런 적 없다고 말씀하셨죠? 없습니까?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아니 서창석 증인, 이임순 교수 소개로 김영재 원장 알았다면서요? 김영재 원장 누구 통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서창석 증인? 제가 알기로는 그냥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서창석 원장님께서 전화가 왔어요? 예, 좋은 기술이 있다고 들었는데 좀 얘기 좀 해달라고. 서창석 병원장은 그러면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아서 전화를 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누구 통해서 알아서 전화한 거예요? 이임순 교수 통해서 알았습니다. 김영재 원장하고는 잘 아십니까? 전혀 모릅니다. 오늘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서창석 원장께서는 증인께서는 어떻게 김영재 원장을 이임순 증인으로부터 알게 됐다고 말씀하시죠? 예, 제가 그 내용은 알지 못하고요. 제가 네. 곰곰이 생각해봐도 네? 제가 곰곰이 생각해봐도
이임순 교수에게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영재 원장은 이임순 증인을 압니까? 전혀 모릅니다. 전혀 모릅니까? 그러니까 지금 누군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다 보는 앞에서도 저렇게. 최순실이 귀국 전에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 그러니까 그 녹취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 완전히 조작품, 훔쳐서 했다는 걸로 몰아야 한다.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리고 지금 3일의 진실 게임이 오늘도 계속됐는데 오늘 3차 청문회에서 이임순이 김영재를 소개했다. 서창석 현 서울대 병원장. 그러니까 이임순 교수가 소개한 적 없다. 나 서창석 오늘 처음 보는데. 김영재 원장. 나도 이임순은 또 전혀 모르는데 오늘 처음 뵙는데. 이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좀 상황이 뭐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김영재 가족의 수상한 연결고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아내 박 씨는 서창석 전 주치 청탁으로 리프팅실에 관여했다. 처남 박 씨라고 있는데 화장품 업체 각종 특혜를 받고 서울대병원에 협박성 이메일을 보냈다. 장모에게는 또 세월호 당일 프로포폴 미용 시술을 하고 골프 갔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네. 그러니까 요거를 진위를 이걸 밝혀내야지만 모든 의혹이 풀릴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최순실 녹취가 오늘 박영선 의원에 의해서 공개됐는데 그 얘기를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해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몰라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치유에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보험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보험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할래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배신을 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틀어주세요. 큰일 났네. 그러니까 그한테 정신 바짝 차리고 걔네들이 이게 완전히 그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이거 훔쳐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 몰아야 되고 이성원이도 아주 그 계획적으로 하고 돈도 요구하고 이렇게 했던 저걸로 해서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를 안 시키면 다 죽고. 실제로 이성한이라는 사람이 돈을 요구했다. 뭐 이런 기사가 저 후에 나옵니다. 저게 10월 말경의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독일에서 귀국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주도면밀하네요. 조작으로 몰아가자 허위 진술 지침을 내린 최 선생님의 이야기입니다. 큰일 났다. 응? 이건 뭐 고영태한테 한 것 같아요. 정신 바짝 차리라고 전해. 그리고 이성한이 말이야 돈 요구한 걸로 몰아야 돼. 안 그러면 다 죽는다. 그래서 이성한이가 5억 요구했다. 뭐 이렇게 이제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선을 긋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이거 완전히 조작품. 훔쳐서 했다는 걸로 몰아야 돼. 이건 뭐 태블릿 PC 얘기하는 건지. 이성한이 고영태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응? 그리고 가방 납품 아닌 지인 소개로 나를 알게 됐다고 해야 돼. 그리고 고원기획 저 고영태의 고와 최순실의 개명 이름 최서원의 원 따서 설립한 회사. 우리 좋을 때 왜 고원기획 만들었잖아. 그 얘기는 하지 마. 그리고 다른 걸로 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엄청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10월 27일 최순실은 세계일보와의 인터뷰 중에서 5억 원을 요구했어요. 그 이상한 미친 사람이에요. 이렇게 해서 몰아갑니다. 그 고영태는 자료나 정보를 더 빼오려고 2년 동안 작업해온 사람인데. 고영태는 뭘 한 거예요? 그리고 믿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위증했다는 얘기가 자꾸 나오죠. 충격의 녹음 파일이 오늘 공개가 된 겁니다. 최순실은 과연 어떤 계획을 세웠던 것일까요? 완전히 조작입니다. 훔쳐서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된다. 이걸 의미를 잘 모르시겠으면 안 하셔도 되고. 확실히 알지. 확실히 알죠. 확실히 안. 하여튼 큰 소리는. 우선 우리나라 속담에 도둑이 지발저린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뭐 다 죽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저는 핵심은
참 보면 최순실이 이게 수로 읽는 거 참 잘 읽어요. 이성환과 고영태를 분리하지 않으면은 다 죽는다. 결과적으로 이성환과 고영태를 분리 못 시켰거든요. 그리고 이게 죽을 일이 됐어요. 다 죽을 일이 된 거예요. 죽을 일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미 알았어요. 알았던 야,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보니까 났구나. 이게 보면 10월 24일 박근혜 대통령이 그날 개헌 제안했고 그날 저녁에 JTBC에 태블릿 PC 나오지 않았습니까? 기억하시겠습니다만 44개 파일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침묵 끝에 그 다음날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 담화하면서 그 시점에 저는 지금 아까 박영선 의원이 공개한 저게 같은 날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순실 목소리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두 사람이에요. 전화 관계. 전화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따로 두 사람이에요. 근데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이미 위기의식을 느꼈고 그런 가운데 27일 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발간된 세계일보에는 보면 그야말로 나는 못 들어온다. 못 들어온다고 그랬죠. 이성환이 뭐 그동안 공개된 한강변에서 이 흔한 얘기로 이렇게 다 몸수색까지 하고 했는데 다 녹음했잖아 이성환이가. 녹음했어. 그런 데서 이성환이 나쁜 사람이다. 나한테 오고 요구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몰아갔단 말이에요. 이건 무슨 뭐. 그런데 그 사이에 확 바뀌면서 이틀 만에 최순실은 귀국을 합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 부분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나오면 꼭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최순실 씨의 이제 음성을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죠? 생생한 음성은 처음 듣습니다. 여태까지 들었던 건 저거밖에 없었잖아요. 중국제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빼고는 저 큰 텍스트로 들었죠. 그 기억이 남습니다. 거의 죽을 상황이니까 뭐 그 목소리는 진짜가 아니고 이게 진짜네요. 처음 들었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최순실 씨 얘기할 때 그냥 평범한 동네 아줌마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제 내용을 보면 평범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지금 딱 저 목소리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 사건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녹음했던 그 음성을 들어보니까 국정을 농락할 만한 급은 되는 것 같아요. 제법 보스기지. 국정을 농락할 만한 평범한 동네 아줌마는 정말로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머리 돌아가는 거 봐요. 야 이성환하고 분리해야 돼. 그리고 너 나하고 가방 뭐 만들고 뭐 저쪽에다 만난 걸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 사건의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이 프레임을 어떻게 몰고 갈 것인가는 이미 생각을 한 거예요. 물론 이것이 실패하리라고 한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온 거죠. 그러니까 그거까지 있었다고 얘기하면 정말 한 시대에 거의 초조가 될 만한 한 시대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성공했다고 얘기하면 이렇게 교활하게 될 수 있었을 텐데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아무튼 왜 그랬을까? 진실이 밝혀지면은 진짜 다 죽으니까요. 지금 다 죽게 됐잖아요 이제. 그리고 이재용 소장 얘기하시고 저희 가만히 있어봐. 고영태 저희 단독 인터뷰 녹취가 있죠. 그걸 조금 이따 좀 들어보겠습니다. 이재용 소장 얘기. 이거 보면 다 죽어라고 말한 그 의미가 뭐냐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실은 위증을 강요하고 위증을 교사하는 아주 강력한 협박용 멘트라고 보여지고요. 엄청난 얘기예요. 최순실 씨는 이미 독일 가서도 이 수사에 대비하는 이런 작업을 다 했고 오히려 사실 이런 최순실 씨 목소리가 들어보면 알겠지만 보통 사람 아니라는 느낌 주는데 확인된 건데 국정조사 특위에서 박영선 의원이 오랜만에 이런 부분을 국민들한테 공개하게 돼서 그나마 좀 의미 있는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위증을 강요를 계속하고 귀국을 해서 31시간 동안 이 뭐 했는지 특검이 밝혀야 될 굉장히 중요한 블랭크가 있습니다. 귀국하고 31시간 동안 이 정도 사람이 귀국해서 뭘 했는지 아직도 지금 안 밝혀지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냥 은행 가가지고 ATM기에서 현금이나 인출할 정도가 아닌데요. 제가 보니까. 이거 보면 전혀 그런 건 아니죠. 31시간 같은 게 정말 손 다 썩겠는데요. 다 할 수 있는 은폐는 다 했을 거고요. 특히 이 사람이 뭡니까 금고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금고에 서류 넣어놨던 거 한 3개 정도를 다 옮겼다고 하는데 다 옮기고 여기에 저는 메가톤급과 아마 그 비밀이 들어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특검이 또 숙제가 늘어나는데 이걸 찾아내서 그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를 꼭 확인할 필요가 있다. 31시간 동안 뭘 했는지 확인하고. 짧게 아까 우리 박상현 박사께서 이제 보면 이게 진짜 단순한 강남 아줌마가 아니라 이 강남 아줌마들 또 얕잡아보는 얘기 아닙니다. 하여튼 평범한 여인이 아니라 상당한 정도의 지략이 있다. 만약에 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유의해서 봐야 된다니까. 왜냐니까 지금 저 최순실의 이야기는 어떤 법률가의 입김이 스친 얘기예요.
그러니까 법률가 입김이 스쳐서 이렇게 저렇게 수사를 이 사건을 수사를 잘 아는 사람의 얘기란 말이에요. 이 함정에서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이 나에서 뭐를 자르고 뭘 자르고 뭘 잘라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갖다가 누군가로부터 들었고 그것을 갖다가 나름대로 그 구상을 갖고 누군가에 전화해서 야 고영태한테 전화해. 지금 고영태한테 연결이 잘 안 되거든. 이미 고영태는 이미 그 당시 변심한 상태에서 뭐 풍비 박살내겠다고 쫓아다니는데 쫓아다니면서 뭐 그다음 사실상 검찰 측 증인으로 바로 그날 27일 날 저녁 때 원래 들어온단 말이에요. 검찰이 바로 출두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냐니까 제가 참 지금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해서 이 특검도 예의주시해서 봐야 되는 것이 이러한 이야기를 갖다가 법률가의 어떤 입김이 조언을 받았을 것이다. 조언을 받았을 것이고 그렇다면 그 법률가는 우병우 수석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최순실이가 놀랍긴 해요. 우병우도 갔다가 민정수석으로 앉혀놓고 필요할 때 자문을 구할 정도면 머리는 돌아가는 사람인데 고영태가 참 미묘합니다. 저희 뉴스와이드의 단독 인터뷰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이걸 하기 위해서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만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랑 진짜 고생했던 친구 하나 있어요. 진짜로. 어디 뭐 진짜 말로 표현하면 진짜 왜 저렇게까지 했을까 하면서 그러면서 정보를 모았던 친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친구랑 저는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해야 자료를 모으고 그렇게 고생했는데 작은 죄도 여론을 따라가면 크게 처벌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겁은 안 나요. 처벌받고 이런 건. 어쨌든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저는 빨리 이 사태가 그렇죠.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다 풍지 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제보를 하려고 했고 알리려고 했고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을 속여가면서 진짜 신복인 마냥 있으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모든 정보를 자료를 더 뺄 수가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그 자료 때문에 버텼는지 결국은 그게 정보 유출자로 알려져서 저는 정확하게 잘렸지만 가만히 듣다 보면 또 이 사람 또 누구예요? 아까 최순실이 조절하고 그러는 박상현 박사 보시기에? 만만치 않은데 고영태도? 서마이죠 그러면. 아니 지금 그러니까 여기 얘기 잘 들어보세요. 꼭 또 다른 사람이 나와요. 정보를 모았는데 친구가 있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또 저희가 궁금해지잖아요. 그 친구는 또 누구야?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박영선 의원이 밝힐 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까 도중에 기자들 만나서 녹취록이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누가 이렇게 된다. 넘긴 거예요, 이게? 지인을 통해서 고영태 씨에게 국회 청문회에서 위정하도록 했다. 그러면 그 지인이 누구냐는 거죠. 아까 두 명과 통화했다면은 그 지인은 그 고영태도 알고 최순실도 알고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하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군지를 밝히면은 이 사람들이 이 정확한 상황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화로 서로 전달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걸 녹취를 해놨고. 그렇죠. 그때 최순실 씨와 폭로를 고영태 씨는 사이가 안 좋았기 때문에 최순실이 고영태한테 직접 전화를 못하고 그 상황을 알고 두 사람을 아는 사람한테 전화를 한 것에 녹음이 된 거죠. 그다음 그 사람을 밝혀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태블릿 PC가 처음에 언론에 보도된 것이 10월 24일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10월 30일 날 귀국을 했는데 그 사이에 아까 박영신 의원이 10월 말경에 이게 전화한 내용이라고 했으니까는 최순실 씨는 이 태블릿 PC가 본인이 그 하얗구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계속 본인 거 아니다, 할 줄 모른다. 그러다 또 고영태 씨도 이걸 맞춰서 본 적이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게 하얗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한 것이고 어쨌든 그 지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는 밝혀야지 그 사람이 또 새로운 기회를 갖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영태는 지금 완전히 배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배신한 척했다 안 했다 지금 이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 헷갈려요. 우리가 지금 다 그 탐정이 돼가 이 순간 다 탐정이 돼가는데.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이 있다. 이걸로만 보면은 이야.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 완전히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지금 그 생각이 들었단 아니 말이에요. 헤어졌으면 뭐하러 이렇게 회유를 하려고 합니까? 저건 회유를 해도 도저히 안 되는 거인데 말이 통한다고 지금도 최순실 씨하고 고영태 씨하고는 말이 통하는 사이로 돼 있기 때문에 지인을 중간에 넣어서 말을 넣은 거죠. 정말로 철천지 연수가 돼서 고영태 씨가 됐다고 그러면 최순실 씨가 이런 생각도 언감생심 할 수가 없죠. 잠깐만요. 다시 들어보고 또 한번 생각을 해보실 게 존재를 숨겨왔다 그랬는데 저희가 너무 확대 해석을 하면 안 되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죄도 여론을 따라가면
크게 처벌도 받고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저는 겁은 안 나요. 처벌받고 이런 건. 어쨌든 처벌을 받든 안 받든 저는 빨리 이 사태가 이게 세상에 알려지고 빨리 이 사람들이 다 풍지박살이 났으면 좋겠고 더 이상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심정에 제가 제보를 하려고 했고 알리려고 했고 그 안에 숨어서 그들을 속여가면서 진짜 신복인 마냥 있으면서 욕도 먹어가면서 그 일을 수행도 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제가 모든 정보를 더 자료를 더 뺄 수가 있으니까. 그걸 2년 동안 작업을 했던 사람인데 어떤 모욕을 당하면서도 거기서 그 자료 때문에 버텼는지 결국은 그게 정보 유출자로 알려져서 저는 정확하게 잘렸지만. 네, 위원장님. 이 내용은 청문회 다음 날인 지난 8일입니다. 저희 제작진과 직접 인터뷰 전화 통화를 해서 밝힌 내용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박영선 의원이 오늘 이렇게 오픈한 예. 이 내용이 나올 줄 모르고 고영태 씨가 저런 인터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제가 보기에는요. 고영태 씨하고 최순실 씨는 지금도 친하게 연락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겉으로 보기에는 서로 고영태 씨가 배신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아마 배신자가 돼서 그 CCTV랑 이런 모든 것을 언론사에 제보하고 이건 사실이지만은 그 뒤로 해유가 돼서 서로 다시 동업자적 관계가 됐을 수도 있다. 그건 뭐 어쨌든 저는 민 원장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게 합리적 추론으로 보세요. 자, 여러분 눈을 좀 감고 생각해 보십시오. 2014년 봄, 가을쯤, 봄, 여름에 그 전에 2012년부터 만나서 2년 동안 함께 지내왔던 고영태와 최순실이 그해 가을쯤 대판 싸우게 되는 그 가운데는 차은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2014년 겨울경에 조선일보 TV조선에 가요예요. 한 남자가 있어. 이진동 부장한테 그 등등의 것을 그 CCTV 찍은 거 갖다 줬잖아요. 그때 싸우고 나서 자기가 준비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강아지인가 뭐 그것도 나왔다고. 강아지인지 돈인지. 그러다가 한 1년 지나면은 2015년 작년이죠. 작년 10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보면 최순실이 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10월 27일 날 미르재단. 그다음에 올해 1월 달에 K스포츠. K스포츠에 보면은 그 K스포츠엔 돈 등을 빼가기 위해서 더 블루K의 등기 이사로 누구를 앉히죠? 고영태. 다시 한번. 고영태.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2년 동안 지금 고영태 씨는 이렇게 주장하죠. 나는 그 당시에 최순실을 갖다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실은 거짓하고 있었다고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2년 동안 그렇게 사람이 2년 동안 완벽하게 속일 수 있을까요? 영화 배우도 아닌데 저는 조금 사이가 안 좋았다가 몇 번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걸 갖다 이제 분리한 거예요. 최순실 입장에서는 왜 그런 의심을 하는지 차은택은 이쪽으로 그다음에 고영태는 이쪽으로 분리해서 그러니까 다 해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민영사 원장 말이 맞다 이거죠. 예, 저는 그렇게 지금 봅니다. 그래서 마무리해 주시면. 저 굉장히 근데 아무튼 이거 질문이에요. 질문이 분리 안 시키면 다 죽어. 이 의미는요. 결국에는 최순실 씨가 전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네. 악어의 눈물이고 전부 그리고 저 일지를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게요. 이제 7월 16일 날 지하 주차장에 아까 이렇게 카메라 이렇게 가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때 뭐 했겠습니까? 7월 16일 날. 뜨거라. 뜨거라 하고는 40년 언니 대통령한테 연락하고 우병우 수석한테 연락하고 해서 전부 대책을 1년 한 달 반을 대책을 세워요. 그 이후로는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은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아니 그리고 한 달 반 해가지고 7월 26일 날 최초로 보도가 나가고 9월 3일 날 바리바리 싸가지고 독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우병우가 아마 전체 지시를 했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거 차은택 씨는 중국에 가서 있다가 일본으로 갔잖아요. 일본에 가서 또 최순실 씨하고 또 연락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요, 최순실 씨가 완벽하게 시나리오가 있어가지고 빠져나가려고 그랬어요. 도피 시나리오. 그리고 이제 들어오면서는 공황장애 그 진단서 떼주라고 하고. 그 얘기 이게 왜 완벽하게 지금 이 딱 대비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우리 그 네티즌 수사대하고 이 뉴스 와이드 이 탐정들한테 지금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탐정이라는 건 누굴 말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하는 거죠. 뉴스 와이드 탐정. 최순실이 왜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녹취에서 나온 얘기가 고원 기획 얘기는 이건 하지 말아라, 빼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문제를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고원기행 얘기는 전화 걸면서 얘기했어요. 고원기행 얘기 절대 하지 마라.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귀국하기 전에 한국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사전에 이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라는 이 지침을 내리는 그 제가 전화 녹음 내용을 확보를 했습니다. 제가 일단 들어보시겠는데 처음 들려드릴 내용은 뭐냐면 한국의 지인한테 고영태 씨한테 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그리고 그 나랑 어떻게 알았냐 그러면 가방 관계비를 납품했다고 그러지 말고 옛날에 뭐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알았는데 그 가방을 발레밀론가 물론 그걸 통해서 왔고 그냥 체육을 관심이 있어서 그 지인이 알아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가 많은 도움을 사실 고온기획도 뭐고 이렇게 저기 고온기획은 얘기를 하지 말고 다른 걸 좀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다가 좀 도움을 받으려고 했는데 도움을 못 받았다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최순실 씨랑 어떻게 알게 된 사이입니까? 대통령 가방 때문에 우연치 않게 저희 알게 됐습니다.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검찰에 다 소신껏 얘기했으니 그건 나중에 그 수사 결과 끝나는. 국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무리를 일으켜서 죄송합니다. 2012년경에 우연치 않게 빌로밀로라는 가방 회사를 운영하고 있을 때 지인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가방 좀 가지고 와서 좀 보여달라고 신상이 있으면. 그래서 그걸 보여주러 간 자리에 최순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 가방만 보여주러 갔고 누가 누군지는 최순실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때는. 네, 왜 최순실은 고원기획 얘기를 절대 하면 안 된다고 꼭 집어 말했을까요? 그리고 왜 고영태에게 가방 납품권으로 우리가 알게 된 것은 얘기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런데 고영태는 등장하자마자 가방 납품하다 만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 좀 듣고 할까요? 그다음 준비? 인터뷰는? 예. 지금 잠깐 먼저 듣고요. 왜냐하면 저희 제작진하고 이제 인터뷰에서 고영태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패널들이 나오셔가지고 자기를 엄청 오해한다. 그리고 자기가 참 듣기 거북하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자기는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인터뷰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가 누차 강조하지만 자기는 정말 거의 목숨 걸고 정보 수집하느라고 애를 썼고 그리고 몇 번 걸렸다. 그래가지고 뭐 거의 엄청 어려움도 처하고 그랬는데도 모욕도 당하고 이러면서도 끝끝내 요거는 정말 나라를 구할 심정으로 아마 풍비박산을 내야 된다, 이 사람들을. 자기는 그런 심정이었다 이거예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이 국정농단이 밝혀지기나 했겠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요. 어쨌든 지금 주제는 국정농단이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벌 어떻게 갈 것이며 그러면 VIP도 한 몸이니까 VIP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논해야지. 저 같은 어쨌든 저는 어떤 회사에 직원이었고 그냥 작은 사람이에요. 작은 사람이 그냥 목숨 걸고 일해왔고 목숨 걸고 자료 빼려고 하고 수집하고 그중에 그러다가 걸렸는데 어떻게 조용히 수습해서 무마도 되고 막 이런 여러 역경을 겪었어요. 이런 이제 상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판단한 얘기를. 네. 그러니까 고원이라는 이름이 그 고영태 씨와 최순실 씨의 개명한 이름 최서원 거기서 한 글자죠 고원인데 보통 그 형제들이 같은 기업을 만들 때 그렇게 이름을 많이 짓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국진, 국건 그러면 진건 이렇게 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림자 말고. 예, 돌림자 말고. 그런데 그럴 때는 항상 형 이름을 앞에 내세워요. 그런데 이것은 고영태 씨 이름을 앞에 내세웠거든요. 예, 그래서 뭐 어쨌든 원곡이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네. 좀 이상하긴 하죠. 예, 그래서 어쨌든 이것은 두 사람의 어떤 밀착된 관계가 묻어나는 그런 회사 이름이죠. 그런 냄새. 예, 회사 이름이 있어. 예, 그거 하지 말라. 그랬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 고영태 씨가 이 회사에 대해서
스포츠 에이전트를 본인은 운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스포츠 에이전트를 해보려고 했는데 국내 여건하고 잘 맞지 않아서 몇 개월 만에 접었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이 고원 기획에 대해서는 별로 주목을 안 했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가 전화로 지시를 하면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다면은 이런 사적인 문제가 뿐이 아니고 고원 기업이 또 다른 내관이 될 수 있는 뭔가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죠. 구초는 되고 있는 그래서 겁니다. 지금 왜 이걸 굳이 꼭 집어서 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떤 두 사람의 관계를 감춰야 된다 이 생각이 있을 수가 있고 그 고원기획 자체에 어떤 또 다른 비리가 있을 수가 있다. 그 두 가지를 같이 생각해봐요. 아니 그러니까 광고를 뭐 몇십억씩 지금 많이 빼돌린 거 아니에요? 결국 뭐 플레이그라운드인가 여기로? 그렇죠. 뭐 그러니까 그런데 또 관여가 됐을 수도 있고 뭐. 스포츠 기획사를 차렸다는 게 뭐 그리고 다른 그 회사는 계속 유지를 하고 잘 됐는데 이것만 뭐 3개월 만에 접었다. 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동안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했던 그 회사죠. 뭐 황 대표는 두 가지죠. 고원 기획을 통해서 보면 이야기가 아마 석 달 정도 했는데 그 아마 차은택하고 연결되어 있을 거예요. 고원 기획이. 그러니까 그 당시 전화할 때 최순실이 그 누군가에게 전화하면서 고원 기획은 절대 얘기하지 마라 콕 찍어서 얘기한 것은 고원, 고영태와 최소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영태와 차은택. 그래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을 갖다 차단하려고 고원 기획을 하나의 어떤 판도라의 상자의 또 열쇠가 아니겠는가라고 본인은 고원 꺼내지 마라라고 얘기했던 것 같고 왜 그러면 뭐 만날 때 가방으로 뭐 가방 장사하다가 만난 것 그 얘기 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는 처음에 고영태 씨에 대해서 나올 때 고영태 씨 예전에 그 보면 뭐 유흥업소라고 그러죠. 유흥업소의 종업원으로 했을 때 처음 출발이 호스트바 아니에요. 그 얘기해도 됩니까? 뭐 호스트바 얘기 다 나왔는데 거기 있어 있다고. 저는 호빠인 줄 알고. 그래서 그거 틀렸어요, 제가? 맞네요. 호스트바에 그땐 동료들이 많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한 나이 차이가 그건 한 20년 가까이 나는데 보면 말 놓고 지내고 그러면 대판 싸우더라. 회사 차리고 뭐 한미천 뭐 그런 얘기 하자더라. 그러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번에 외국에서는 보면 이번 게이트를 갖다가 퍼피 게이트, 강아지 게이트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강아지 놓고 싸웠단 말이지. 그 부부 싸움 하듯이. 뭐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밀로로 만난 것이 아니고 스포츠로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라 그래라. 저는 조금 해석이 다른 게 저는 당초에 처음으로 고영태 씨가 청문회에 나와서 했던 발언을 보고 난 다음에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했습니다.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 와서 그래도 스포츠인 출신답게 솔직하고 담백하게 말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제 판단이 참으로 순수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 근거를 확실히 되셔야 돼요. 아니 그보다도 본대잖아요. 뉴스와이드 보면서 패널들이 서운하게 하시면 자기도 속상하대요. 아니 뭐 저기 고영태 씨는 잘 보이려고 제가 방송하는 건 아니니까. 아니 그러니까 의혹을 아니고 그 이후에 했던 태블릿 PC 관련 발언이라든지 그러나 나왔던 쪽 발언들 보면은 뭔가 앞뒤 논리가 많이 맞지 않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했고 또 무엇인가를 나름대로 셈법을 동원해서 진술을 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아무튼 최근에는 상당히 고영태 씨의 발언도 저는 이제 제일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구나라고 하는 판단을 갖고 있고 방금 질문 내용이 왜 고원기획은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최순실 씨가 지인을 통해서 얘기를 했겠느냐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자, 회사 이름을 만들 때 낯선 남자 여자 만나가지고 둘이 이름을 따가지고 회사 만드는 거 흔하게 보셨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보통 식구들끼리도 잘 안 합니다. 식구들끼리. 그런데 줄 모르는 남녀가 만나가지고 자, 네 이름은 고, 나는 뒤에 원, 네와 내가 같이 만나서 회사를 만들자. 보통 친한 사이 아니에요. 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숨기려고 한다. 그건 너 부각시키지 마라 그거. 두 번째, 왜 가방을 얘기했느냐. 공적인 일로 당신하고 나하고 만난 거지 사적인 거 약간 뭐 호스트바 등등 이런 거는 아니다. 가방 얘기해버리면 가방 때문에 만나는 거 불만 있습니까? 가방 때문에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해라. 그것이 아니면은 또 이상한 그 이 만남이 되면은 더 복잡해지니까. 그러니까 스포츠를 그렇죠. 스포츠보다는 그보다는 또 다른 사적인 만남을 은폐하기 위해서 가방을 강조한 것이다. 이렇게 풀이합니다. 네. 이재경 소장님. 네, 그 박상병 교수님하고 생각 한 가지는 같고 1번은 같고 2번은 약간 다른데
1번은 저는 이제 표현을 친한 관계라고 하셨는데 저는 굉장히 깊은 관계가 드러날까봐 예, 이렇게 예. 좀 설명할 수밖에 없고요. 나머지 부가적 설명은 앞에 분들이 좀 설명을 하셨을 거고 그 가방을 부인한 납품을 부인하라고 교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른 분들하고 다른 게 이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결을 차단하기 위한 거였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이 가방은 3, 40개가 납품이 됐고 박 대통령이 들고 다녔지 않습니까? 뭐 신문에도 많이 나고 이러는데 이 가방은 곧바로 빌로밀론가 하는 이 가방이 납품됐다고 하면 이건 바로 연결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아마 저는 그런 점이 이건 하나의 추론입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그 연결을 차단해 보려고 하는 그런 아마 얄팍한 그 술수를 교사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고영태 씨가 그 타블렛 PC를 최순실 씨가 사용할 줄 모르는 걸로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해주잖아요. 근데 그 전에는요, 타블렛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치는 것을 그 큰 즐거움으로 알았다고 또 했었어요. 예전에는. 뻘겋게 고쳤다고. 예. 그러면서 지금은 이번에 그 청문회에서는 그 타블렛 PC를 사용할 줄 모르는 걸로 본인이 알고 있다. 사용하는 것을 못 봤다. 이렇게 최순실 씨한테 유리한 그런 그 증언을 했잖아요. 이번에 국조에서는. 그러니까 아무튼 제 추론입니다만은 고영태 씨 증언하기 전에 최순실 씨 손 탄 거죠. 그리고 세월호 7시간 얘기가 오늘 많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뭔가 유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줄 그런 증언은 잘 못 찾아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세월호 7시간 증언을 통해서 한 가지 확인한 것은 청와대 청와대 참모들이 대통령 찾아 산만리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들여다보겠습니다. 세월호 당일에 확실한 증언이 나왔죠. 대통령 위치는 몰랐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비서실장이고 또 하나 모르는 사람은 안보실장입니다. 두 사람은 분명히 대통령의 위치를 알아야만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입니다. 세월호 당시 대통령 위치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비서실장과 안보실장 안봉근에게 보고서를 보낸 이유, 그다음에 세월호 당시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7차례 보고했다는데 도대체 박 대통령의 당시 상황인식을 어떻게 갖게 했는지 그걸 한번 대통령 상황인식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김장수가 증언했습니다. 세월호 당일 대통령 위치를 몰랐다. 그래서 관저하고 집무실 두 곳으로 둘 중에 한 곳에 계시겠지. 상황 보고를 했다. 그런데 그것도 당시 서면 보고로 안봉근에게 전달했다. 안봉근은 민원 담당 비서관입니다. 대통령 집무실에 없었다. 보고를 받았다. 나중에. 그러니까 뭐 관저로 뭐 상황 보고했으니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세월호 당일 대통령께 7차례 유선 통화 보고했다. 직접 대통령이 유선 통화로 보고받고 지시하셨는지에 대한 통화 기록은 없습니다. 안봉훈이가 받은 거 아니야? 또 저 정호성이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죠. 이제. 자, 2시 57분이 됩니다. 이때는 완전히 구조 불가예요. 지금 배가 다 빠져가지고. 애들이 거기 다 갇혀있고. 배 안에 떠다니는, 저 바다 위에 떠다니는 애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그때 중대본 방문을 건의합니다. 김장수 당시 안보실장이. 큰일 났거든요. 이게 이제 강한번 이거 가셔야 되겠다. 이거 뭐 안 움직이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경호, 의전, 교통통제 메커니즘은 내가 잘 몰랐다. 왜? 아니 그럼 2시 57분인데 머리하고 왜 5시가 돼서 가셨냐? 그러니까 난 그건 모른다 내가. 그건 내 속은 아니다. 참사 당일 대통령 머리 손질 때문에 늦었다? 그런 생각을 하기가 싫다. 요 대목은 분명히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각하기 좋다 싫다로 표현할 대목입니까? 지금 이게? 예? 대통령이 당일 머리 손질 때문에 늦었다. 현장에. 상황이 늦었다. 나 그거 생각하기도 싫어? 그 사람이 안보실장이었습니까? 대면 보고 시에 대통령 머리 항상 단정한 편이다. 이거 뭐 드러나만한 얘기고. 신보라 전 간호장교 당일 오전 가그렉을 전화로 관저를 방문했다까지 더 이상 나온 증언 없습니다. 한상훈 전 청와대 조리장 평소대로 관저에 점심 저녁 식사가 들어갔다.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승선 근무 경험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그렇지만 지시대로 최선을 다했다. 구명조끼 입었다고 하던데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많은 의구심을 가진 거죠. 예, 들어보시겠습니다. 서면 보고를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낸 게 맞습니까? 제 기억에 그렇습니다. 그날 말고도 대통령한테 서면 보고 보낸 적이 있죠. 그날 말고도 그 전에도. 예, 많습니다. 자, 그때도 그러면은 관저하고 집무실 두 군데로 보냈습니까?
대통령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모를 때는 관저하고 집무실하고 같이 보내주고. 그러죠. 예. 제가 물어보고 싶은 그거예요. 틀림없이 공간도 보내고 관제도 보냈다는 말은 그 당시에 대통령이 집무실에 있는지 여부도 관제에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안 됐던 게 맞죠? 저는 확인을 하지도 않았고 두 관저 아니면 거기에 계실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 집무실에 있는 게 확인이 됐으면 집무실을 보냈을 것이고 관제에 있는 게 확인이 돼서 관제를 보냈을 것인데 어디에 있는지 확인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양쪽 보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죠? 예. 서면 보고를 보내서 어느 쪽에서 받았다는 말이 나오던가요? 두 양쪽 보냈으니까. 예, 집무실에는 안 계신 것 같다. 그런 말을 제 그 보좌관으로부터 제가 들었습니다. 집무실에 갖다 넣어주고 상황보고를 정호성 제1비서관한테 넣어주고 와서 저한테 보고한 게 자, 그렇습니다. 관저에는 누구한테 전달하고 왔답니까? 관저에도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달을 했다. 네,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많은 분들이 듣고 참 이상하다고 같은 집에 근무하는데.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아니, 전화만 걸어봐도 알잖아요. 대통령 옆에 누가 있는지는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행비서가 있잖아요. 정호성 비서관이 1부속실 비서관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호성한테 처음 했다는 거죠. 아, 처음 전화를 하니까는 핸드폰으로 처음 하니까 네. 그 대통령은 나는 대통령 관저에 계시다. 그러니까 안봉근한테 보내라 이렇게 된 거죠. 아, 관저는 안봉근이 지킨 거예요? 아니요. 그날 그렇게 됐겠죠. 그날만. 네, 그러니까 안봉근한테 보내라. 그러니까 본인은 그 본관에 있었던 거죠. 네, 그 관제는 안봉근이 있었고. 있고. 그러니까는 두 군데 다 보낸 것인데 이것이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보면은 저는 그 7시간 동안 뭐 대면 보고한 것도 있지만은 그 서면 보고 했다는 거, 쭉 보냈다는 거, 이것이 대통령한테 다 전달됐는지 저는 그거는 그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안봉근이가 보고 야 더 좋은 인력 다 동원하고 말이야. 그래 가지고 꼭 구하라고. 이걸 안봉근 입에서 나왔을 수도 있다. 그 서면 얘기죠? 보고 했다고 바로 지시가 내려오고 이건 아니거든요. 서면 보고 몇 번 하고 또 서면 지시도 내려오고 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시한 걸 봤는지 뭐 녹음이 돼 있든지 뭐 본 사람이 있어요. 그거 확인 안 됩니다. 그 아무도 안 서너 몇 봤는데. 번의 그 보고를 다 대통령이 봤는지. 그러니까 이것은 그 이 일뿐이 아니고 이 일 이전에 계속 되어왔던 그 문거리 3인방을 거쳐서 대통령에게 보고가 들어가는 그 시스템이 그 일상화돼 버렸던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호텔 초대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4개월 만에 나왔거든요. 호텔 초대 비서실장. 그 호텔 실장이 그 나오기 직전에 그 지인을 만나서 친구들을 만나서 나 저 도저히 못해 먹겠다. 네, 젊은 애들 때문에 못해 먹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있다가 사표를 냈다는 거거든요. 청와대 얼라들이 그럼 그 사람들인가요? 그거? 저기 청와대 얼라들이라고 유승민 의원이 이야기한 거 뭐 분명한 거고요. 어쨌든 그 문거리 물론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지만은 이것도 뭐 주변 관리를 못하는 대통령 본인의 책임이지만은 김기춘 시장 할 때 한 수 배우셔야 되겠네요. 그걸 다 참으셨는데 우리 김기춘 실장님. 김기춘 실장은 너는 너 나는 나 선을 그었죠. 그러니까 봐도 서로 참견 안 하기. 그러니까 알아서 뭐 해먹을 거라 그러면 이상한 거고. 알아서 어떻게 본인의 영역을 그 너희들은 이렇게 가져라. 실례했습니다. 따로 가지겠다. 진행자로서 너무 과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해먹고 이게 아니고. 어쨌든 그래. 자기가 챙길 일들을 챙길 일들은 그래. 서로 뭐 참견 안 하기.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참견 안 하기. 알아서 잘 하기 뭐 이렇게. 끝나신 건가요? 네, 그래서 어쨌든 체질화된 그 청와대 안의 그 소통 구조 이것이 그날 드러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민 원장님 알 필요가 없는 거 아니잖아요. 알아야 되잖아요. 평소대로 해왔던 게 치명적 상황이 와버린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저는 다 잘못이라고 봐요. 이런 상황이 되고 배가 그렇게 됐으면은 안보실장도 또 찾아가야죠. 아니 제가 정대철 그 집권여당 대표 문고리 할 적에 굿모닝 시티에서 돈 받은 게 보도가 됐습니다 하면은 내가 수행비서 찾습니까? 제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제가 그렇게 했어요,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가야죠, 안보실장이. 그 사례가 하필이면 무슨 돈 뭐. 아니,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치명적인 상황 같은 경우, 그때 이미 다 뭐 공개된 상황이니까. 위기가 닥쳤을 때. 위기가 닥쳤을 적이에요. 위기죠, 결정적.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먼저 원천적으로 잘못이 대통령을 제가 감사하는 게 원천적으로 잘못이고 안보실장도 갔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서면 보고 했으면요 문고리들이
대통령 신기 보좌하느라고 충분히 뭉개쓸 수가 있어. 보고서 몇 개는 충분히 뭉개쓸 수가 있어요. 그러면 평소에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눈 감고 살았어도 그날 같으면 소위 한나라의 안보실장 자리에 앉았고 비서실장 자리에 앉았으면 전화해서 김 실장이 큰일 났네 이거 상황이 심각한 것 같아. 같이 올라가 보세요. 같이 올라갔어야 되는 그런 식 아니에요. 아니 난 몰라 거기 차민방한테 얘기했어. 알아서 하겠지 뭐. 이번에 보면은 김기춘 실장은 안보실장이 보고하고 있어서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음에 또 보면은 안봉근 이번에 저 보면 정인의 문건 시중 여론 나오는 거 있죠? 네. 안봉근 비서관이 김기춘 실장도 내가 막으면 보고 못해. 자 이제 아기가 마저 떨어지죠? 술 먹고 한 얘기죠. 뭐 아니. 김기춘이가 뭐 이러면서 막 아이고. 이거야말로 내시가 도승지보다 세고 도승지가 정승 판사보다 쓴 아주 비정상적인 모습이에요. 근데 저는 앞서 뭐 우리 저 앵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은 김장수라는 인물이 누굽니까?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방부 장관이 사성 장군 출신입니다. 김정일 앞에 가서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래서 꽃장수라는 그러면은 이런 상황이라면요 야단을 쳐야죠. 아니 저 안비서관 그리고 바로 전화 바꿔요. 확실히 전달한 거예요? 아니요. 전화 바꿔요 대통령. 아니 그리고 아니 그러면 자 이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잘릴 때 잘릴 값에 아니 명색이 노무현 정부에서 국방부 장관한 사람이 참 이 정권 들어와서도 국방부 장관하고 안보실장하고 아니 그랬으면은 정말로 육군 대장 출신입니다. 그러면 아니 바로 차를 타고 관저에 계시냐 확인한다고 관저로 올라갔어야죠. 그런데 그래서 머리 손질 때문에 늦었다 생각하기가 싫대잖아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정말 김장수 실장이 국가 안보를 생각하기 싫었나? 전화 바꿔라마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전화를 왜 바꿔요? 신발 안 신고 뛰어 올라왔어야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 안 끝까지 안 들으셨구나. 저 어디 계시지 확인한 다음에 빨리 올라갔어야 되니까요. 그럼요. 구두발이 아니라 맨발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한번 이때쯤 되면은 거의 지금 완전 수장되고 있는 정말 절박한 상황입니다. 맞아요. 일반인도 아니고 별 4개 국방부 장관 출신이에요. 그땐 다 이미 2시 50분이면 다 파악했어요. 국가도 안보실장 같은 자리인데 이거 그냥 통해가지고 양쪽에 보낸다고요? 평소 하던 대로?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돼요. 정말로 안 돼요.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에 앉아가지고 국가안보실장을 맡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것도 그 자리에 쉬쉬하다가 이제 와가지고 하는 발언도 그러니까 실망의 연속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해 안 하겠습니다. 자,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안봉근한테 보내는. 자, 할 말이 필요 없습니다. 왜 안봉근한테 보냈느냐? 아니 그 당시에 모든 길은 문구리로 통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왜 길이 없는데요? 문구리로 보낸 것이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뭐 별로 엄중하지 않다. 머리 다 하고 가야지. 또 한 2시간 반 정도 경기 다 됐어? 한번 가보자. 타서 15분 엉뚱한 소리 한 겁니다. 대통령 인식은 당시에 별로 엄중하지 않았다. 당시에 김장수 안보실장이 그 세월호 때문에 나중에 그 자리에서 물러났거든요. 그런데 그 책임을 다 못해서 물러난 게 아니고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 말을 해서 논란이 일어나서 결국 물러났고 좀 나중에 중국 대사로 갔죠. 네, 이 보면 정말로 한마디로 안보가 안 보인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안봉근 비서관한테 간 것은 우리가 모두 알 수 있듯이 이 안봉근 비서관을 통하면 통하기 때문에 통이라고 하면 대통령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평상시대로 아마 습관적으로 했을 겁니다. 안봉근한테 보내는 걸. 근데 이 엄중하고 정말 절박하고 기묘한 상황에서 이런 인식을 가진 사람이 사실상 청와대 홈페이지의 팩트 설명이라는 걸 봐도 그렇고 10시 23분부터 오후 2시 57분까지의 상황은 김장수 안보실장이 핸들링을 한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보고를 당연히 쫓아가서 맨발로라도 가서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 안이한 인식이요. 그리고 중령 보좌관 시켜가지고 하고 그리고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했는지에 대한 그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바로 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하지 않습니까? 헬기를 하나 띄웁니까? 뭐 특수부대를 파견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안보실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역대 이런 청와대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온 얘기들 또 점검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얘기입니다. 이영선 비서관, 윤전추 비서관인가요? 행정관인가요? 행정관. 두 사람이 아직도 청와대에 근무하고 있다는데요. 대통령께서 이 사람이 아직도 근무해요? 하면 바로 잘릴 텐데 아직도 그 말씀이 없으셨는지. 그래서 아직도 청와대 근무하고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것. 그리고 청와대 이영선, 윤전추 휴가로 청문회 출석 못한다. 이것도 여쭤보겠습니다. 자, 충성 또 충성. 8년 걸리는 3급 공무원 만들어줬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이영선, 윤전추는 연가 중 청문회 못 나간다. 이영선, 일요일마다 최 선생님 모셔다 드렸어요. 윤전추는 검찰 조사 중이라 못 나가요. 둘이 똑같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저 불출석 사유서에. 뭐 사인 한 사람이 한 것처럼. 그래서 이제 저 동행명령장 가지고 다시 갔더니, 발부받아가지고 청와대 갔더니 사실상 뭐 연가를 내고 휴가 갔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전화도 휴가를 갔는지 뭐 아무리 전화가 꺼놓고 받지도 않고. 도종환, 누가 시켰냐? 불출석 사유사가 왜 똑같냐? 불출석 사유가 왜 똑같냐? 최순실 의상실 직원. 똑같이 말 잘 듣는데 누군 상급이고 왜 우리는 이종 잡직이에요? 뭐 200만 원 월급에 뭐 얼마 줬다든가 뭐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이거 막은 자 누구냐? 자, 먼저 아직도 청와대 근무가 의미하는 것은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은 소위 금수저보다 더 세다고 하는 백수저의 장본인들입니다. 이 두 분은 대한민국 비정상의 상징입니다. 헬조선의 상징입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보낼 것이 아니라 속죄 사유서를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온 국민에게 석고대죄해야 합니다. 우리 특위는 이 비정상적인 청와대를 정상으로 만들려는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 두 사람 반드시 고의 모셔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불출석 사유서인데요. 불출석 사유서 내용과 양식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똑같고 그리고 서명도 동일 인물이 적은 것처럼 보입니다. 또 이게 행정실에 어제 확인을 해보니까 등기우편으로 동시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의 불출석 사유서를 한 사람이 작성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발신지가 청와대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청와대가 출석을 맡고 있는 건 아닌지, 청와대 누가 맡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적 있습니까? 말씀만 해주시죠. 아무 할 말이 없으십니까? 예, 제2부속실이 인수위 시절에 소외된 계층을 살피는 민원 창구로 활용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 맞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3급이면 국장급인데 지금 나이가 몇 살입니까? 청와대에서 근무하는 우리 행정관과 행정요원들은 이제 대통령님을 근접거리에서 보좌하고 있고 나이가 또 국정 최고 책임자를 보좌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가 기밀 사항들을 다룰 수 있기 때문에 나이가 국가 기밀인가요? 그런데 우병우 수석의 민정비서관 발탁, 멀리는 윤전추 행정관의 청와대 입성도 최순실 씨와의 인연이 작용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근거 없는 의혹 제기입니까? 만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내용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노출이 됐느냐? 바로 고영태 씨가 CCTV를 설치해놨다가 의상실에 바로 최순실 씨 시중을 드는 모습이 공개됐던 사람입니다. 휴대전화를 와이셔츠에 닦은 후에 건네고 모시고 청와대 들락거렸고 받을 때도 두 손으로 공손히 받고 마치 뭐 대통령 말씀하시는 뭐 시녀처럼 옷 신발도 가져다 주면서 시중을 들었던 청와대 직원입니다. 그래서 CCTV에 이게 공개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이고 출근을 못하겠구나, 잘렸겠구나 라고 생각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이영선 행정관은 경호실에, 윤전추 행정관인가요? 뭐 숙식을 정보문부에 뭐 숙식한다는 얘기도 있다면서요? 청와대에서 지금? 윤전추. 그 밖에 나오면은 그러니까 제가 그 왜 이 사람들이 계속 청와대에 있느냐 저는 정인 보호라고 썼는데 지금 청와대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밖에 나오면은 기자들이나 엄청나게 취재를 하러 갈 겁니다. 기자들도 그렇고 뭐 숨으면은 뭐 네티즌들이 현상금 걸겠죠. 뭐.
네, 그런 식으로 하기 못 때문에 도망가요. 일단 그 이유가 많은지 모르겠지만은 네, 청와대 경내에 있어야지 네. 그나마 이 언론에 노출이 되지 않고 네, 뭐 이런 차원이 아닌가 싶고 그러니까는 저희들이 계속 잘못 알아온 게 이 사태가 나고 나서 계속 뭐 전 행정관 했는데 그 윤전추 씨는 그대로 행정관에 있습니다. 행정관에 있는데 그 이영선 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또 잘못한 게 그 이부속실이 아니에요. 그 경호실 소속입니다. 경호실로 갔다면서요. 그러니까 제가 확인해 보니까는 처음에는 저희들 제일 처음에 알기는 경호실에 왔다가 이부속실로 갈 걸로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처음에 들어올 때 이부속실로 갔다가 작년에 경호실로 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작년에 왜 또 이부속실에 있던 그 영선 씨를 경호실로 보냈을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새로운 뭐 의문이 이 부속실이 드는 거죠. 없어졌으니까. 작년에 이 부속실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통합되면서 그러니까 정호성으로 경호실로 갔는데 안봉군이 홍보속실로 가니까. 예, 그렇죠. 통합되면서 갔는데 아니 그 비서실과 경호실은 인적 교류가 없거든요. 맞아요. 없는데 어쨌든 경호실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보안손님 행정관이라기보다 경호실로 경호관이라고 가는 게 낫죠. 보안손님을 편하게 그 아마 하려면 태우고 다니는. 그리고 홍보속실에서 그거 할 수는 없죠. 저희가 그러니까요. 뉴스와이드에서 저 뭐 공개적으로 말씀드리죠. 뭐 이영선 행정관님, 윤전추 행정관님 저희가 혹시 전직으로 하신 게 언짢 않으셨거나 뭐 혹시 저희 얘기하는 내용 중에 좀 틀린 게 있으면 전화 걸어서 바로 잡아주십시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아까 같은 송본부장하고 거의 같은 생각이면서도 조금 또 깊이 들어가 봤어요. 박의 사람. 자 보세요.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정호성, 안봉근, 또 뭐 이재만이 뭐 박근혜 대통령 18년을 모셨다 하더라도 이제 비서관입니다. 비서관이 바깥에서 여러 챙겨야 될 부분이 많은데 흔한 얘기로 우리 옛날 생각하면 상궁보다 밑에 보면 무술이라고 있습니다. 수발들은 무술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무술이들이 보면은 그 시시콜콜한 얘기는 더 잘 알아요. 맞아요. 상궁보다. 그러니까 별 얘기 다 나오죠. 별 얘기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윤전추, 이영선 이 두 사람이 진짜로 보면 청문회 가서 와르르 물렸을 때는 별 시시콜콜한 얘기 다 나오고 아니 예를 들어서 휴가를 어디로 갔을까요? 청와대 깃들로 갔나? 휴가를? 구글이란다. 가글 참. 가글도 보니까 남자 행정관이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미루어 짐작컨대 이영선일 가능성이 크거든요. 가까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증인을 청와대에서 비호하고 있는 것이다. 비호다. 휴가 안 갔는데. 저도 같은 맥락이라 한 말씀 더 드리면 오히려 뭐 청와대 비호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저는 박 대통령이 무언의 항변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이 두 사람이 본인들 판단으로 지금 뭐 불출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청와대가 분명히 그렇게 했고 여기에는 대통령의 뜻이 반드시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어떤 것보다 이 사람들 독자적 판단을 할 수 없는 사람들 특히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재밌는 것은 그 대통령의 옷을 만들어서 납품했던 재단사는 4대 보험도 안 되는 200만 원 받았어요. 그런데 최순실 씨 개인 트레이너 핸드폰 닦아주던 사람은 청와대 3, 4급으로 가 있습니다. 이게 누가 권력 서열 1위인 것을 또 한 번 보여주는 웃지 못할 얘기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그 윤전추 행정관이 청와대 들어갈 때만 해도 그때도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아니 무슨 헬스클럽의 트레이너가 왜 청와대 들어가시나? 대통령이 헬스 하시나 생각했는데 이제 답을 찾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청와대 근무하는 의미가 뭐냐? 딱 이겁니다. 청와대, 박 대통령 잘못 없다. 근데 왜 잘라? 그 얘기고 청문회에 출석 못한다 의미는 진실 못 밝힐 걸 밝힐 수 없어라고 하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뭐 이것저것 궁금하면 병되는데 좀 속 시원히 밝혀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5분 수고 많으셨고요. 네, 고맙습니다. 이제 김주아 앵커가 MBN 뉴스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해서 설명했다. 뭐 이런 얘기가 김영재 입에서 나왔고, 김원호 전 의무실장은 주치 배석해야 하지만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한다. 그래서 이제 김상만인가요? 예, 주치 등 배석 없이 김상만이 혼자 들어간 것 같다. 진료 선택권도 존중돼야 된다. 이건 이따가 좀 지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이 아닌데 이런 얘기가 가능한가요? 신보라 전 간호장교 마늘주사 청와대 직원용이다. 미용시술 본 적도 없고 처치도 없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 서로 나는 모른다.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청와대 공식 의료체계는 붕괴됐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김상만 증인께 연거푸 연속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주치의 임명되기 전에 관저로 들어가서 2, 3차례 지금 진료한 것 같다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합니다. 예. 그러면 지금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피하 주사를 놨다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어떤 주사입니까? 라이넥이라고 하는 태반 주사를 피하 주사했습니다. 태반 주사. 네. 그거를 본인이 지금 가지고 지참해서 들어가서 놔주신 거죠? 그때는 청와대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가져가서 놨습니다. 그러면 몇 차례나 놔주신 겁니까? 그러니까 두세 번 정도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주사 용기라든지 어떤 의료 가방 같은 것은 가지고 들어가서 놓으신 겁니까? 네,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한 번이 아닌데요. 제가 왜 한 번이라고 그래 그러면? 아니, 처음 말씀드린 겁니다. 2014년 2월에 연락이 와서 들어간 적은 있습니다. 자, 그 사람 차 타고 들어갔죠? 예, 그건 맞습니다. 경호실 제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뭐 소지한 무사 통과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아무것도 뭐 있는 게 본인의 없기 때문에. 이름과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경호관들. 전에 저희한테 연락 와서 저희의 뭐 주민등록증이라든지 그걸 다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들어갔던 청와대 입구 현장에서 예. 차 안에서 근무는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무할 때 신분증을 보여줬냔 말이에요. 안 그건 보여줬잖아요. 네, 안 보였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네. 그게 프리패스라는 겁니다. 네. 당시에 지금 경호실에서 경호를 받을 때 정식적으로 증인의 이름이라든지 인적사항을 다 남기고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 남기고 관저 전에 경호실 검색대에서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증인의 인적사항을 다 기재를 했나요?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호처장이 나와서 얘기한 대로 보안 손님의 형태로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네요. 전 보안 손님이라는 개념은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인적사항 기재는 안 하고 검문 검색만 해서 네. 부속실에서 직접 데리고 가는 것을 보안 손님이라고 청와대에서는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연락이 와서 불편하시다고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네, 오늘 청문회장에서 나온 증언들을 쭉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서 한 30초씩만 오늘 짧게 가시죠. 예, 송고 지금 의원님. 대통령의 몸에 직접 손을 대는 예. 그 의사 두 사람이 예. 신원도 안 밝히고 예. 의료 가방을 들고 들어가고 의료 가방 안에 뭐 약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약 주사제 직접 들어가지고 직접 들고 갖고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라인에. 그런 것이 얼마나 보안상, 경호상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예. 그런 거는 공식 의료 라인이 무너졌고 예. 또 공식 참모 라인도 무너졌죠. 경호 다 무너졌죠. 다 무너졌죠. 그러니까는 지금 현재 김영재 원장이 말을 바꾼 걸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의혹은 있는 겁니다.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양쪽 다 했는데 한쪽은 잘 돼가지고 멍이 안 든 거고 한쪽만 지금 멍이 들 수, 그렇죠. 멍이 들 수도 있는 거죠. 왜 아무도 시술했다는 사람이 없는 건 어떻게? 제가 생각할 적에는 최순실 씨한테 물어봐야죠. 다른 사람은 답변을 안 하죠. 최순실 씨 뭐 증인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뭐 시술했다는 사람 없는 이유는 저는 최순실 씨가 안다? 물어봐야 알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김영재 원장 지금 말을 바꿨지만은 제일 처음에 한 말을 저는 제일 처음에 봤을 때 그 말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의 의사로서 본 것이. 그럼요. 처음 딱 보고 하는 말이 맞아요. 그리고 그 사진을 보던 언론에서도 그 복수의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서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는 만약에 이게 필러라고 단정을 하고 나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지금 김영재 원장이 지금 드러난 비선 의료진 중에서는 필러 수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영재 원장뿐이 없습니다. 아내가 가서 색조 화장을 해드렸나요? 그러면? 뭐 아내하고 같이 간 김영재 것도 원장 그것도 상당히 부인이 문제점이 있고. 색조 화장품 설명해드렸다면서요? 예. 청문회장에서 물어봤으면 좋겠네 그렇게. 그러니까 아내를 데리고 아내도 그러면은 어떤
신변 확인 없이 신분 확인 없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얘기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만 달려 들어가요. 두세 명이 타고 들어가는지 알 수가 있을 리가 그걸 모르는 일이죠. 어떻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모른다고 한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또는 우리가 모르는 제3의 또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그렇죠. 생각이 듭니다. 저 필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제3의 또 의사.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필러는 진짜 이 사람이다. 그리고 최순실이가 데리고 들어가면 또. 뭐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 필러는 네 담당이다. 지금 의료진을 거의 다 비선 의료진을 최순실 씨가 소개를 했기 때문에 맞아요. 예, 또 제3의 또 비선 의사가 있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이 듭니다. 하면서 저쪽 이재경 소장으로 갔다가. 예, 저도 한 가지 부분은 우리 송 본부장님하고 맥락이 같은데요. 예. 그 누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거 확인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지속적 모두가 거짓말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그 대통령이 이게 한두 번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쭉 해온 걸로 확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 주사 자국도 선명하고 피멍이 들고 공식 행사장에 나갔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의무실장, 주치, 자문위, 간호장교 이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저는 더 황당한 거죠. 더 경악할 일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도대체 얼굴에 저런 상태로 댔다면. 공식 행사장에 수도 없이 나가는 게 확인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사실 자체가 저는 시술을 누군가가 해놓고 안 했다고 하는 이 거짓말도 거짓말이고 그게 더 문제다. 이거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거기 앉아서 국민 세금 축내고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박사님. 근데 오늘 청문회장에 나와서 다 아니라고 하니까 좀 더 궁금해졌어요. 도대체 누가 했나? 스스로 하지는 않았을 테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청문이 히어링 아니에요? 히어링? 듣는다? 그렇죠, 히어링이죠. 아니, 뭐 제대로 된 말을 해야 들을 가치가 있죠. 그러니까 아니, 뭐. 그러니까 100번 이해를 해서 오늘 나온 사람들이 안 했다 칩시다. 그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혹시 텍사스의 조모 대위? 거기 또 한 간호장 혹시 하나 가 있어요. 그쪽에서 세팅이 됐다든지 또는 그쪽에 간호장 이 수술은 간단하답니다. 주사기를 넣는 거니까. 혹시 그래서 텍사스 조대위 그래서 금원손이 가서 조대위를 엄호하면서 절대 안 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오늘 수요일입니다. MBN 뉴스와이드 5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세월호 7시간 의혹을 한번 밝히겠다는 오늘 청문회는 주사 맞은 얘기하다가 날이 저물고 있습니다. 주사를 놨느냐 맞았느냐 국정조사 오늘 3차 청문회에서 나온 얘기들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박 대통령은 의료진까지 비선을 선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나온 얘기들을 보면 그 까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부터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국정도 비선이고 진료도 비선이었나? 아시는 대로 김상만은 전 대통령 자문위를 지냈습니다. 청와대 자문위 위촉 전에 오늘 나온 진술입니다. 관저에 들어가서 두세 차례 대통령을 진료했는데 그때 주치의 등 배석 없이 혼자서 대통령에게 태반 주사를 두세 차례 놨다가 본인 입으로 나온 진술입니다. 당시에 시술 사실을 경호실이나 의무실에 통보를 하지 않았다. 이때도 경호실, 의무실은 근무 중이었나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실하게 세월호 당일날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혈액검사, 면역 관련 호르몬 주사가 있었다. 그리고 백옥 주사는 미용이나 해독 목적은 아니다.까지가 오늘 진술입니다. 또 한 사람의 의사 김영재, 최순실 단골 성형외과 원장이죠. 김영재 원장은 밤에 불러서 이영선 행정관 차를 타고 프리패스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의 얼굴 트러블, 부종을 호소할 때 들어갔다. 그리고 대통령 턱에 흉터 경련이 있다고 해서 또 들어갔다. 정윤의 문건 파동 당시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최순실이구나 하고 그때 알았다. 대통령 멍은 필러 같다. 이것은 5월 13일 대통령 사진을 보면 멍 자국이 있다. 그래서 필러 시술 의혹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재가 보기에도 그거 필러 같다. 그런데 나는 안 했다. 그리고 요즘 필러 시술은 프로포폴을 안 한다까지가 증언입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피멍 자국 직전 3일간의 공식 일정은 없다.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에 나온 대통령의 얼굴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이 2015년
12월 28일 수석회의에서 찍힌 사진입니다. 그 당시 저희가 대통령 일정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4년 5월 12일은 일정이 없고 월요일입니다. 5월 13일 10시에 국무회의, 5월 14일 10시에 학술원 60주년 기념식, 그리고 5월 15일에도 일정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5월 16일에 세월호 유가족 17명을 면담했습니다. 세월호 유가족 만나기 전에 혹시 뭐 시술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것 얘기가 또 나오는 거죠. 이병석 현재 세브란스 병원장이죠. 전 주치. 김영재 진료할 때 배석한 적 없다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온 얘기가 지금 저 김영재에게 최순실을 소개한 것이 또 이 이병석 주치랍니다. 그리고 이 김영재가 아내와 청와대를 들락날락했다. 뭐 아내는 들어가서 색조 화장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3인방 있지 않습니까? 네. 3인방을 1998년 총선 때 그때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14년 동안 바꾸지 않고 그대로 썼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청와대 들어와서도 그대로 4년 동안 썼는데 보통 14년 동안 하면 국회의원들 보좌관 굉장히 많이 바꿉니다. 네, 근데 안 바꿨어요. 그게 너무 익숙한 것이 진실한 사람이라는 이야기고 이 두 사람 의사도 그 대통령 되기 전부터 이렇게 쭉 진료를 받아왔기 때문에 아주 익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믿는 것이죠. 네. 민원인. 저는 비정상적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기구하죠. 대통령께서 어릴 적에 청와대 가서 18년 동안, 그다음에 또 나와서? 은둔 18년, 그다음에 정치생활 18년, 그러니까 그 시절에 한 20년, 20년, 40년 생활에서 쭉 온 이 스타일이 완전히 비정상적으로 체두가 돼서 누구 못 믿고 뭐 혼자 하고 딱 그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생활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예, 뭐 같은 얘기죠. 의료전까지도 비선을 선호하는 이유는 비선은 곧 단골, 아주 익숙한 거죠. 그 단골, 그 바탕은 신뢰 바탕, 자기들끼리의 신뢰 바탕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보면 주치의는 그야말로 대통령 주치의다 보니까 뭐 이름만 이제 걸어놓는 거고 의무실장도 뭐 군인 대부분 보면 의무실장이 현역 군의관 아닙니까?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시스템을 못 믿었다는 데서부터 모든 문제가 출발한 거예요. 못 믿었. 그거고 오히려 보면은 예전에 이른바 잠절한 표현 쓰지 않습니까? 흔한 왕이 되기 전을 가서 잠절하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그저 개인적으로 친하고 믿음 있는 믿음이 가는 그 사람들만 딱 한정적으로 골라서 쓰고 그 사람들만 그 국가 시스템 말씀하셨는데 그걸 차라리 그럼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 중에 일부는 뭐 자문위로 나중에 편입을 시켰습니다만은 나중에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조금 시각이 달라요. 저는 좀 다른 것이 대통령을 위해서 주치의 제도가 있는 겁니다. 대통령이 제일 편한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죠? 주치의 제도는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아니 그러면은 이 사람이 전문의가 아니든 전문의든 간에 제가 오랫동안 거래를 해와서 편해서 이분을 청와대 주치의로 모셨다. 뭐 자랑스러운 일이죠. 왜 안 했을까요, 그렇게?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왜 자꾸 이 비선 의료 체계를 받았느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것이 만약에 공시가 돼버리면은 부끄러워서 그렇다고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내용이 진료의 내용이 주로 주사제 같은 거 한번 봐보세요. 예. 이거 일반 국민들도 잘 안 맞는 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수시로 맞는다? 부끄럽게 짝이 없는 일이고 또 미용 시술을 한다? 그것도 자주? 이거를 청와대 주치의 제도를 통해서 공시가 시키면은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니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 부분만큼은 비선의 밤에 누구 불러가지고 한 것도 아니겠느냐. 그래서 공개되면은 대통령에서 부끄러워요. 그래서 비선 실세 치료를 받았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네, 이재경 소장님. 네, 저는 뭐 박상병 박사님하고 옆에 앉아서 그런지 비슷한데 그 저하고 뭐 토론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통령이 시크릿 가든이라는 그 드라마 좋아했다고 하는데 감추고 싶은 비밀이 많아서일 거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주치, 자문위, 그다음에 의무실장, 간호장교 다 있는데 대통령의 건강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국가의 안보이고 기밀인데 이 비선한테 맡길 정도로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게 많았는지 사실 국민은 바로 그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나중에 직접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반드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문제가 자꾸 불거지는 것은 사실은 이제 박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직후 조금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그 2014년 5월 13일에 국무회의장에 나왔을 때 사진에 필러 시술 의혹이 제기가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사고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여 지난 2014년 5월 13일 국무회의장에 나온 당시 대통령 모습에서 필러 시술 의혹이
의혹이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 뭐 성형외과 주로 이제 시술했던 김영재 원장도 필러 같다 이렇게 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부 다 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시술했다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안면 시술은 귀신이 했나? 모두 나는 안 했다고 그러고 주치의도 의무실장도 간호장교도 전부 다 모른대요. 무슨 일이 어디서 어떻게 벌어진 건지 이거 들어보시고 여러분 생각을 짧게 해주겠습니다. 네, 들어보시죠. 네. 김영재 정의는 대통령 안면 시술 하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한 번도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이 모든 것을 의무실에 있는 사람이 모르면 누가 합니까? 자, 김상만 원장님. 자, 이 정도 시술 간단한 시술입니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호 증인. 의무실에도 아무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대통령이 혼자 했겠어요, 이거를? 뭐 하셨는지 아닌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병석 주치 이걸 누가 했습니까? 청와대에서.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서창석. 저는 실수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네. 아니 대통령이 얼굴에 이 시술을 했는데 이거를 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면은 이거를 유령이 한 겁니까? 6군데의 주사 바늘 자국이 선명히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 얼굴에 선명한 피멍 자국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전문가로서 이 주사 바늘 자국과 피멍 자국에 대해서 어떻게 소견을 갖고 계십니까? 아까 본 사진은 잘 모르겠고요. 그저 안 보니까. 이것은 필러 같습니다. 흔히 이런 피멍 자국이 휴증으로 나타나죠? 글쎄 안 나타날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혈관을 이거는 뭐 터트려서 그런 것 같은데요. 밤에 청와대 들어간 적 없어요? 그 한 번 불러서 처음에 한 번이 아니잖아요. 네, 지금 시각은 6시 14분이 되고 있고 MBN 뉴스와이드는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들려드린 김영재 원장의 진술은 이 시각보다 훨씬 전에 나왔던 거고 제일 처음에 지나면서 또 말을 또 슬그머니 바꿨죠. 한 1시간 전에요. 네. 한 1시간 전에 필러는 양쪽에 맞는 거래요. 필러 아닌 것 같다고 또. 그런 양쪽에 맞는 건, 그러니까 저건 한쪽만 이렇게 돼가지고 멍이 들어서 또 아닌 것 같다고 말을 바꿨거든요. 그때 또 국회의원들이 사실 반박을 해야 되죠. 왜냐면은 양쪽에 맞았는데 한쪽은 잘 돼서 멍이 안 든 거고 한쪽은 잘 안 돼가지고 멍이 든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따져야 되는데 국회의원들이 그걸 못 따지고